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불안 심리를 조장하신 분들 계신가 봐요. 시간이 아직은 충분합니다. 1, 2월 달인데 벌써부터 다음 달에 시험 보실 분들은 몇 분 계신데 지금 괜히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학원만, 여러분들은 학원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근데 3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1시간에 하셔야 되고요. 5월 달에 오신 분은 1차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분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이게 학생들처럼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론하고 다음 달까지 제 과목인 개론하고 공인중개사법 키워드만 제발 한 20번에서 30번만 읽으신다면 보이실 거예요. 아, 내가 합격하겠구나. 근데 그걸 읽지 않으시면은 3월 달에 오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법 저희들 키워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51조까지니까요. 51조까지 1조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조 목적 전문성 제고 건전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는데요. 제가 법 앞에만 조금 읽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중개 대상물 범위 4조 자격시험 5조 자격증 교부 6조 시험 결격 사유 7조 자격증 대여 금지 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0조 등록 결격 사유 10조 2항 벌금형의 분리 선고 11조 등록증 교부 12조 이중 등록 금지 13조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설치 기준 14조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인장의 등록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게시 명칭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중개사무소의 이전 피업 폐업 신고 간판의 철거 일반 중개 대상물 죄송합니다.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소유자 확인 거래 계약서 작성 기본 윤리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중개 보수 금지 행위 개업 공인 중개사의 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감독상의 명령 38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39조 업무의 정지 39조 2항 자료 제공의 요청 40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41조 협회의 설립 42조 공제사업 42조 2항 운영위원회 43조 3항 조사 또는 검사 42의 4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42의 5 임원에 대한 제재 42의 6 재무건전성 유지 그것 하나 적으시겠습니까? 100분의 100이라고? 100분의 100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적어져 있네요. 42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에 100분의 100 적어져 있죠? 거기 하나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고요. 네? 42조
42조에 공제료 수입액은 100분의 10이고 재무 건전성 기준은 100분의 100이라 돼 있죠?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니까. 이거 하나면 되는데 법조문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1조부터 44조가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42조가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6장입니다. 보칙이 있고요. 업무유탁, 포상금, 47조 수수료, 48조 벌칙, 그 다음에 49조 벌칙, 50조 양벌 규정, 51조 과태료. 예,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은 아마 이 과정이 한번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한번 시작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밑에도 읽을 거예요, 저하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법조문 51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재가 법조문이 없더라고요. 법조문이 없는데 저희 사이트라든가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공인중개사법 3단 비교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쪽을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출력하셔서. 근데 분량이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출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쪽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있는데요. 12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밑줄로 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기본법이고요. 기본법만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법은 또한 상법과 민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했어요. 밑줄 치시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치고요. 그 다음에 중간법이고요.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자, 공법은 여러분들이 형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법은 민법입니다. 중간 쪽이 그래서 민법의 성격도 있고 공법의 성격도 있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다음 국내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받겠죠. 그다음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공인중개사법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2014년 7월 29일 날부터 최종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이 2014년 7월 29일 날 된 거죠. 전 7장 51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1조를 전부 여러분들하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것은 중개사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규칙. 이 세 개 가지고 여러분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먼저 중개사법에서 정의를 하고 중개사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하고요. 그 다음 시행령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3단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자, 목적은 별표 한번 치고 2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야 되는데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하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7월달에 한번 틀려보셔야지 안 틀립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게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니까요. 자, 법 1조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서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온전하게 조정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성 제고의 밑줄, 부동산 중개업의 밑줄, 건전의 동그라미, 국민 경제에 밑줄 치시고 이바지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부동산 실명 거래법이 있어요. 그쪽은 헷갈립니다. 그쪽에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처음으로 법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지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실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거 법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과정을 배우고 있죠. 예전에 이게 중개사 실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전문성 제고와 관련된 재정 목적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좀 예상이 되는 이런 파트고요. 나머지는 알 거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의 법 2조는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정의. 작년에는 예상 문제가 쉬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개정이 돼서 작년에 4항과 5항이 개정이 돼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무튼 정의 나옵니다.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는 공인중개사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의미하지 민법이라든가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법은 아닙니다. 먼저 중개입니다. 중개에 밑에 보겠습니다. 중개라 하면 법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중개라 하면 중개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개입니다. 중개라 하면 일종의 브로커죠. 갑과 을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 중개라 하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1번에는 아무튼 별표 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가 중개 대상물이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만 중개를 하느냐? 이 중개 대상물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수수료 문제와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 주로 이쪽에서 시험에 되는 것은 그 밖의 권리예요. 이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권리. 아직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시지 않았는데 용익물권에 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권적인과 채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권리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거래 대상물로서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권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말장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자, 정의해 보시면 먼저 중개라 하면 조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먼저 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이점.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자, 먼저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자격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합격에 합격하신 분은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만만치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되냐면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해서 오픈해가지고 화분을 받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화분. 무슨 화분? 개업했다고. 그래서 개업했다고 화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업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겠죠? 그럼 가면 제가 홍어를 먹고 오겠습니다. 홍어에 막걸리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벌써 연수 시부교육 끝나셨다고 문자 오셨던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한 사람. 개업에서 뭘 한 사람? 화분을 받은 사람. 화분을 받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자, 근데 그 전에 중개업이 있네요. 중개업의 별표 칩니다. 중개업부터 하셔야 되겠네. 자, 개업공인중개사 하기 전에 중개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중개업은 고기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중개업자라면 업입니다. 직업할 때 또 업자거든요. 그래서 의보업이라고 동그라미 칩니다. 의보업. 중개업은 중요합니다. 이건 판례 문제로 출제할 거예요. 의보업에 관련돼서 작년에도 판례가 나왔었고요. 올해도 출제가 될 겁니다. 뒤에서. 자, 먼저 3항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요.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에 동그라미 칩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의 밑줄,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직업으로 삼아야 되니까요. 보수를 받고 중개업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4번은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설 등록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요건과 관련돼서도 향후에 살펴볼 텐데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사무소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무소는 특별한 요건이 없는데 개설 등록 요건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답입니다. 오답. 틀린 표현으로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좀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틀린 지문이 들어가면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법좀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법조문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법조문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법조문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무조건 틀린 표현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방금 뭐라 했어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자, 5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자, 사무실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고 또 직원도 있을 거예요. 이 직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과 자격증이 없는 분으로 나눕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사무실에서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공인중개사에 속해 있으면서 사무실에 속해 있으면서 뭐란 사람은요? 공인중개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는데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업무를 하고 나서 고객하고 계약을 할 때라든가 또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서명과 인장이 들어가야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하고 인장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 서명하고 날인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주의합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동그라미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의 동그라미 치고요.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보조하는 자는 중개 보조인도 같아요. 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자격증 유무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누가 되냐면 중개 보조인이 돼요. 자, 중개 보조인은 자격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단순한 업무만 합니다. 현장 안내, 인사만 한다든가 와서 안내만 한다든가 단순 업무만 하지 중개와 관련된 설명해서 안 돼요. 단순 업무만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6강에 보시면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중개보조인을 밑줄 치시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의 동그라미 별표
아닌 자예요. 어떤 자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 지문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공인중개보존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틀린 표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무실 없고 등록까지 했죠? 등록하니까 화분까지 받았잖아요. 화분까지 받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고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도 아니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뒤에서 보시면 등록 요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요건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요? 단순 업무만 하지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라든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6항에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의 동그라미칩니다. 단순한 업무. 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서로 뒤바꿔 놓습니다. 뒤바꿔 놓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올해 시험에서는. 자, 작년 시험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528쪽 가봅니다. 이 영어의 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듬성듬성 공부하고 반드시 틀리게 됐어요. 528페이지에 보시면 자, 528페이지에 4번 지문, 4번과 5번 지문 한번 살펴봅니다. 네. 528쪽에 4번 지문과 5번 지문. 1번에 미안합니다. 1번에 4번과 5번 지문.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 중심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에요. 표현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4번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돼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틀렸나요? 법인이 틀렸죠? 또 만을 의미한다 이 틀렸잖아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을 오픈한 사람이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만 들은 것을 틀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해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맞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근데 뒤에 보세요. 여기까지 끊고 지문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조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출제합니다. 올해도 또 하나 치는데 올해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문제가 중개알선 이쪽이 한 번 더 나오겠죠?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간단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4문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 4문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 지문 중개업과 관련돼서는 거의 매년 판례 중심으로 한 문제가 출제하고 그 다음에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뭐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올해는 아마 이게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 게 몇 개인지 이렇게 고를 거예요. 자, 밑에는 1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중개입니다. 중개의 의의가 있고요. 중개라 하면 끊고요. 자, 중개입니다. 자, 중개를 갑과 을이 있는데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가 끼어들어서 알선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 끼어드는 거. 중개라 하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의 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할 텐데요. 이거 별표 치시고요. 우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다. 이러한 중개 대상물 오로지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거지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게 가시면 옷가게 가시면 옷가게에서도 중개를 하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관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하는 겁니다. 자, 토건 입광공 따라서 합니다.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뭐라고요? 토건 입광공. 중개 대상물은 토건 입광공이에요. 토건 입광공인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과 향후에 보면 법인이 나와요. 법인의 중개 대상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국법하셔야 돼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제한시켜놨어요. 제한시켜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업은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중개업은 할 수가 있고요. 관상정분 알선 경매만 합니다. 관상정분 알선 경매 이 업만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하실지 법인을 하실지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과 법인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달라요. 먼저 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관련돼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법인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선이라든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알선 죄송합니다. 중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땅이죠, 땅. 땅을 여러분들이 매매라든가 이렇게 교환이라든가 이런 쪽 업무를 하시려면 법인을 하시면 안 돼요. 법인 하시고 안 되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하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도록 해놨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법인의 역할이 법인에 대해서 자, 뒤로 가시면 법인이 중개대상물 법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14조입니다. 10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가시면 중개법인의 겸업범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4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에서 1항에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에 동그라미 치고요. 중개업은 가능해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중개업은 가능하고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먼저 1번 상업용 건축 및 주택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응 가능합니다. 관리의 밑줄 관리는 해요. 관리는.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상업용 건축물을 업으로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을 짓는 건축업을 전문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건축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해요. 상담은 가능한데 부동산의 이용 개발업은 안 됩니다. 부동산의 개발업은 금지하고 있어요. 개발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도 가능한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치고 이 자리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출제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경영정보 기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고 되는데요. 분양 대행은 가능한데 상업용 건축 및 주택업을 해서는 또 안 돼요.
주택업을 전문해서는 안 되고요. 업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중개법인은. 업은 하나만 합니다. 업은 하나만. 중개업만 해요. 돈 받아야 되니까. 중개업은 의뢰, 보수, 그다음에 이걸 업으로 해야 된다 하겠죠? 이건 가능하고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무슨 업자가 보면 무조건 틀렸어요. 업자가 보면 개발업 안 되고요. 건축업 안 되고요. 주택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여러분들 많이 틀린다 했죠? 3조.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를 저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출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이 알선은 가능합니다. 알선은 개업공인중개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선, 그 다음에 3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에 합격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 하시면 경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도 하죠. 그래서 알선 경매 이거 같이 하는데요. 이건 공통이죠. 공통이니까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관상 전분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차이점이라는 거 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시면 아주 쉬울 텐데, 자 지금은 좀 처음이니까 어색하시더라도 나중에 법인이 이런 둘 중에 뒤에 가서 업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5쪽. 자 15쪽에 아래에서 다음가로 2번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비용에 관한 행위를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에 바뀌어서 아마 올해는 아마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나중에 한 4, 5월 달에 아마 공지를 할까 하는데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권리와 관련돼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권리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올해 시험범위에서 포함될지 되지 않을지는 2월 달에 예비 공부를 한번 본 후에 3월 강의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15페이지 맨 밑에다가 권리금이라 하나 써놓고 이렇게 물음표 하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시고 제가 이거 향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그 당시에 권리금은 지금까지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거래하실 때 권리금도 이제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는 걸로 작년에 바뀌어 있는데 저희 교재에 없으니까요. 3월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알선한다 이렇게 밑줄 칠까요? 중개행위의 성격이고요. 독자적인 행위고 사실행위고 상행위고요. 17페이지에 중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중개, 상사중개. 그다음 방가로 2번에 중개 의뢰의 수에 따라서 쌍방중개냐 일방중개냐 양쪽 다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중개해주면 쌍방중개, 한 사람만 여러분 의뢰를 받고 중개하면 일방중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유사 개입 정도에 따라서 전시중개냐 참여중개냐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18페이지 가시면 중개행위 법적 근거에 따라서 뭐 공인중개냐 사중개냐 이렇게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시면 공인중개, 개인적인 친분으로 중개하시면 사중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독중개냐 공동중개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국내중개냐 국제중개냐인데 저희는 국내중개만 가능하죠. 국제중개는 안 됩니다. 자, 19페이지 가시면 중개 대상인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시험 문제에서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중개 대상인 권리에서 권리가 우리가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련돼서도 중개 대상물이 하겠죠. 그래서 중개가 대상인 권리에서 어떤 게 있냐 보시면 먼저 소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줄 칩니다. 아직 소유권까지 여러분 안 나가셨을 거예요. 문법에서 소유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임차권 있고요. 3번에 용익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은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예요. 그래서 용익,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물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지지전 3개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법 공부하실 때 이 물권 쪽 들어가시면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불병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주의할 것은 그 전세권의 설정 및 이전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 중개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이 하나 적어보시겠습니까? 지지전은 가능한데 임차권은 채권적 행위예요. 채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안 돼요. 임차권에 대해서 설명은
그럼 인법 시간을 배우신 다음에 제가 3월에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과 관련돼서는 임차권과서는 안 되는데 성립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이 성립 이미 된 후에 된 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구분이 안 되시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성립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성립된 게 있어요. 성립된 것은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인데 이거 구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6번에 유치권이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이 이전. 유치권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에 해당되는데 그러므로 중개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요. 주의할 것은 유치권에 대해서 이전은 되는데 이전 성립된 걸 주고받는 이전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이 되지만 성립엔 끼어들 수 없다는 거. 성립은 안 된다.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 6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요. 이거 판례 문제입니다. 유치권은 일신 저소권이 아닌 자산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은 안 돼요. 유치권의 성립은 채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끼어들 수가 없고요. 이미 성립된 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에 대해서는 사고팔 수가 있다 이거죠. 7번에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올해 한번 예상 문제인데요. 등기된 판매권의 이전입니다. 판매권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 환매와 관련돼서 혹시 환매권이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이 환매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환매. 혹시 환매가 어떤 개념입니까? 그렇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둘이 만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요. 파는데 이 갑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이 굉장히 좀 아까워 애착이 있고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여유가 사유에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채권에서 RP라는 게 있는데 이 RP를 이해하시면 쉬워요. 채권의 RP가 뭐냐면 판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이해를 하시면 이게 환매 제도가 쉬운데 자, 환매 조건부 채권 어떤 거냐면 증권사가 있고요. 증권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있는데 고객이 증권사에 찾아가서 채권을 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채권을 팔아요. 채권을 파는데 자, 고객 입장에서는 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할 때 다시 누구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누군가에 팔아야 되면 찾기가 어려워요. 채권 매매할 때가. 그래서 만만치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권사에게 내가 채권을 살 테니까 팔아라. 대신에 내가 이 채권을 다시 너희한테 팔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그래 우리가 다시 사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래요. 다시 사주는 것. 판매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파는 채권. 그래서 판매 조건부 채권인데 저희 부동산도 같은 개념으로서 판매권이 나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억에 내가 팔 테니까 향후에 1년 시간 정하겠죠? 1년 아니면 2년 뒤에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뒤에 혹시 을이 이 부동산을 다시 팔 때 병에게 예를 들어서 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먼저 나에게 다시 팔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환매권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파는데 2년 뒤에 돈이 다시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을이 처분을 하게 된다면 먼저 나에게 팔아달라고 먼저 약속을 하는 것이 판매된 부동산이에요. 판매된 등기를 해버렸죠 이미. 등기된 판매권의 이전에 대해서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고요. 등기된 판매권 이전 별표 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등기된이에요. 등기된 판매 계약에 대해서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 당사자 사이에 갑과 을이 판매 계약을 조건으로 할 때 여러분 끼어들어서 야 판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미 판매가 된, 등기가 된 판매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자, 부동산 판매권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매매권의 판매권의 발생 및 행사에는 성격상 중개가 개입되기 어렵다. 그러나 등기된 판매권은
이전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중개 대상이 권리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 대상물이라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번에 법정지상권의 이전입니다. 이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정지상권까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법정지상권은 당연하게 생기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는데 이미 발생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은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이에요. 이 법정대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맹지가 있는 거죠. 이런 맹지가 있다면 도로는 여기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여기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관습법상 계속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을에.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 법정지상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중개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성립을 끼어들 수가 없고 이미 성립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개대상으로 만약 이게 팔지 못하면 그 건물 자체가 이 부동산 자체를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문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충분히 공부가 되셔야 되고요. 시험에 민법에서 매번 나오죠. 법정지상권 이전입니다. 법정지상권도 등기구나 등기를 조건으로 한 법정지상권의 매매 등 거래는 가능하므로 판례에서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법정지상권의 이전은 중개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되지만 성립은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여러분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립된 거, 이미 성립된 거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가 있죠. 이 아닌 권리하고 법정지상권의 구분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앞에 환매된 등기권 이게 구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예요. 올해. 자, 동산질권 안 되고요. 점유권 안 되고요. 유치권의 성립이 밑줄 칩니다. 3번에. 그래서 3번에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앞에 보시면 유치권의 이전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과 성립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전과 성립을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아닌데 법정지상권의 이전은 이미 성립된 거에 대한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도 민법에서 여러분들 꼭 한 문제 출제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뒤에 보면 장사법과 관련돼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뭡니까? 분묘가? 그렇지, 묘죠, 묘. 전라사투리로 묘뚱. 이 묘뚱과 관련돼서 이거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거 관습법상. 그렇지만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기억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쓰고 봉사제사는 공제사는 종손에게 인정되는 것에서 분묘기지권의 거래는 불가능한 것이다. 판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판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지.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러므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찾아오셔서 저희 묘 좀 팔아주세요. 그럼 못 팝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 다음에 6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자, 주의할 건 이거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권리의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상속이라든가 판결. 상속에는 여러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상속. 큰아들한테 더 많이 주세요. 둘째 아들 더 많이 주세요. 이거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과 후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여러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판사한테 찾아가서 판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판결이 났어요. A 부동산의 점유자는 누구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상속, 수용, 징발 등은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므로 중개행위 가입 가능성이 없어 중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물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짜리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